시작하겠습니다. 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종합제 TV로서는 아주 젊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유통일당 청년정책위원장 이건희 씨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져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탈북자들이 많이 이 당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이건희 씨는 1984년 4년 출생이니까 36입니다. 그죠? 네. 36.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 해병대 968기 출신이고, 아주대학 졸업, 그다음에 성균관대학 트루스포럼 대표. 현직입니까? 네네. 예. 성균관대학 국가전략대학원 정치학 석사 재학 중인데, 자유통일당에 우선 왜 들어왔죠? 우선 들어오게 된 이유가 저는 이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으면서 그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또 드려야겠지만은 우선은 그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30대에서 자유통일이란 말이 귀에 익숙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네. 무슨 통일에 대해서는 무슨 용어가 제일 자주 쓰여요? 아시겠지만 평화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게 이제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럼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주도의 북진 자유통일은 그것이 정상적인 통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통일당에서는 자유통일이란 그 컨셉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통일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기본적으로 자유통일에 담긴 의미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방제나 어떤 그런 식의 형태를 띄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주도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 이식시키는 거다. 그 원칙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통일이라는 게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 헌법에도 그 자유통일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니까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죠? 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해서 북한 동강 정권을 배제하고 남북한이 대한민국 기체하에 하나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통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므로 북한이 그게 헌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는 다른 협상, 긴장 완화, 경제 교류는 할 수 있지만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은 우리 세대에게는 상당히 속이 시원한 용어인데, 그쪽에 20대, 30대 이 정당이 잘 못 들까요? 그게 우리 당이 풀어야 될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될 때, 밑에서부터 그 젊은 세대부터 그것이 다져졌을 때 자연스럽게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서 20대, 30대에 자유통일당을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어떤 어려운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21세기 보편적으로 선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그대로 청년들이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쓰여지면은 그게 정치적 자유, 언론 자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쓰여지면은
사유재산권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자유는 상당한 그 생산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걸 흔히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 부국강병이 가능하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자유와 부국강병은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당 강령 아닌 것 같은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박정희의 부국강병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바로 자유와 부국강병을 서로 연결시킨 거거든. 자유가 있어야 부국강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이승만 박사님의 그 뛰어난 그런 그 식견,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 이건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승만 박사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가치에 입각해서 세우셨다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동년배에 많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역사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언급이 안 돼 있고. 한국 사회 말고 동년배에서 같은 또래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다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좋지 않게 됐을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왜곡, 그 사실에 대한 왜곡. 왜고? 네, 그게 좀 확장돼서 이렇게 되고. 그럼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동안에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배울 때는 저는 뭐 전교조나 이런 쪽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났네. 그렇죠. 운이 좋게도 그렇게 돼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 교과서를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년배 20대 30대가 이승만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가 우선 압도적으로 많아요. 잘 모른다. 그리고 조금 알면 뭐랄까, 독재를 했다. 독재했다. 예,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승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는 건국인데 6.25인데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뭘까요?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말이. 글쎄요, 저도 계속 상상과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뭔가 독재를 했다. 독재했다. 독재를 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독재. 독재밖에 없어요. 혹시 친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 부분이 이제 자랑스러운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그 좌파들의 오랜 세월 동안에 한 영향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친일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승만이 왜 친일했다는 누명을 썼을까? 친일을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조 박사 선생님께서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독립투사인데 건국을 할 때 보니까 친일 관료들, 친일 군인들을
또는 친일 경찰까지 서지 않으면은 공산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었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립투사를 단합한 사람이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 유학을 통해서 또는 군대 경험을 통해서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사람을 중용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친일을 한 사람은 아니고 위대한 독립투사지만 친일을 한 사람. 근데 이 친일을 한 사람은 다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대한민국을 충성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쓴 것인데 마치 이승만이 친일파라고 지금 몰아가는 데 속는 사람이 많죠. 맞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거든. 친일파를 쓴 건 사실인데. 근데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20대, 30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20대, 30대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재를 했다. 그다음에 친일파다. 친일파. 두 가지로 마찬가지로 왜곡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친일파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일본 육사를 나왔다. 뭐 이런 육사.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그 가장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20대, 30대는 독재는 무조건 나쁘고 친일은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50대, 60년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맞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독재적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모른다 이거지. 지식이 사실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네, 그게 가장 크다는 거죠. 친일도 마찬가지지. 이게 조선이 무너지고 고종은 끝까지 저항한 게 아니라 일본의 귀족으로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항복한 거지. 그러면은 국민들도 일제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졌는데 대장은 항복을 했는데 쫄병들이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친일로 몰면은 친일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친일과 독재가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면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했다고 볼 면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의 청년 정책위원장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직책인데 뭘 할 생각입니까? 가장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무엇을 해서 한꺼번에 이 상황을 다 바꾸고 이 나라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약속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제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당에서 하고자 하는 이 강령이 입각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로 한 그것들을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에 필요한 정책이나 입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과 청년은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자유통일당의 청년이 해야 될 부분 또는 청년에게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여기 우리 시청자들한테 아주 이야기를 좀 설득력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시청자들한테 이야기. 이게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자유의 그 가치를 지켰을 때 혜택을 보는 세대가 젊은 세대인데 그 젊은 세대가 가장 또 망각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면 그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희생들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이 당이 그 가치에 대해서 결국은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그 단계적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당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그럴싸한 어떤 자리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그들의 책임져주고 좀 그런다기보다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당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의 토양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누군가 하겠지, 그냥 누군가 의해서 지켜지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려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 성균관대 트루스 포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걸 만드신 분이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신 건 김은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지. 그럼 성균관대 트루스 포럼 대표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예, 뭐 제가 대표라고 해서 이 활동을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학 내에다가 이 좌파 정권에 그리고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는 대자보를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탄핵 네. 탄핵 부동. 네. 최초의 저희 단체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최초로 대학 내에다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한 단체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했어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 용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이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연히 탄핵 당할 사람이 당했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더군다나 서울대 내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 용감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생각하고요. 그 친구의 그 분의 뜻에 함께하는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그때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이 아니었죠? 네네네. 그때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활동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서울대 내에서 최초에. 그건 서울대학교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트루스 포럼 네네. 이야기인데.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어요? 성균관대학교 트루스 포럼으로서. 네, 트루스 포럼으로서 최근에는 조국 교수의 그 학교 내에서 그 해임하라는 그 청원을 돌려서 그 트루스 포럼 공동 명의로 해서 서울대학교 오세영 총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전에는 김진태 의원과 함께 그 강제 북송한 청년들 그 청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탄핵 질의서를 전 국회의원분들께 돌렸습니다. 네,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질의서도 돌리고 했습니다. 탄핵 부당성,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못한 것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치의 고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정치를 잘하셨다 못하셨다 제가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공가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셨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우를 범했다. 이게 뭐 탄핵 사유의 기본인데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어떤 부분이 외환의 운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탄핵은 꼭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를 당하고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문제는 그게 과연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정점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지금 창당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50. 뭐 60일, 네.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이 좋은 정당이고 이름도 좋은데 선거판이 되면은 다 궁금한 게 선거 전략이 뭐냐, 누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이야기는 없어요. 구체적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선거 연대를 통해서 그 우파 단일 후보로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분열을 야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우파가 선거에서 지게끔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당이 지금부터 계속 최대한 영역을 강화해서 그 비례 득표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할 것이다. 네, 그런 큰 전략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단일화라는 것을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 단일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바뀐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후보는 이쪽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양보를 통해서 그쪽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경합 지역이다 그러면 공정하게 이제 경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가장 많이 그 표를 받으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단일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유통일당과의 단일화의 원칙에 합의를 할까? 그게 지금으로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정무적으로 많이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통일당을 무겁게 보려면은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 지지가 최소한 5% 이상 돼야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단일화 하자고 하는 게 마치 액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5% 지지율을 만들어낼 거냐? 그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뭐 토론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고민을 안 해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 5%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통일당이 무슨 행사나 하고 발표를 해도 기존 언론에서 잘 안 쓰죠.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는 안 하고 있었지만은 당이 창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줄은 정말 저희도 좀 몰랐죠. 큰 벽처럼 느끼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갑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뭐 작은 것 같아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유튜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 네. 정치가 선거운동도 바로 국민들하고 바로 접촉을 하지만 사실은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게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안철수 씨는 어딜 가서 연설을 하면 꼭 언론에 써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정치인 아닌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언론이 다 써준다고.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안 돼, 안 써주는 거라. 어제 사드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신문에 안 나잖아요. 그죠? 네. 방송에 안 나잖아요. 그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언론이 외면을 할까 하는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지금 미디어를 담당하는 팀과 거기 당내 임원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 뾰족하게 지금 명확하게 해결책을 내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게 그게 쉽게 된다 그러면 벌써 저희가 했을 텐데요. 지금 다양한 형태의 그 언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로 한국당 지금은 제 미래통합당이죠. 그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언론에 보도되는 활동을 할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욕만 할 게 아니라 네네. 물론 한국 언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언론을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언론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이 기존 언론이 어떤 것을 잘 써주더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답답하게 답답하게 느껴지겠는데 더구나 청년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래통합당을 좋아하는 청년도 적은데 아시겠지만 자유통일당은 더 선명한 우파 정당으로서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인기가 사실 더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길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처음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가겠다,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정치는 정치학이 아니라고. 정치학은 이론이지만은 정치는 현실이니까 당위론적으로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면은 표가 안 올 거라고. 그죠? 해야 된다는 것은 저 도덕론 강의에는 맞지만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으려면은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그 당 안에 많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좋은 무슨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고민하고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흘러가는데 이게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이거든. 또 이 기한이 60일이란 말이에요. 모래시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이제 정치거든. 그렇죠? 자유통일당도. 네, 저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요 근래까지도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당이 그 과거에 탄핵에 부역했던 그 세력들과의 그런 식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합치는 모습을 보면서 당의 좌파를 잡기 위해서 우파가 집권하는 건 맞는데 이런 당을 가지고 이런 당을 가지고 집권한들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 생각하고 저는 뭐 정치적인 기술이라든가 뭐 학식이나 식견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졌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때 비겁하게 그것을 비겁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 방법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어려운 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데는 앞장섰던 사람이 있다고. 심재철 지금 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전 원내대표 나경원 두 사람 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거든.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데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통일당이 심재철 나경원보다 더 잘 싸우고 있지. 과연 그럴 자신이 있느냐? 그런 자신이 없이 탄핵에 찬성했다 해가지고 비판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럼 너는 어떻게 싸울래? 이렇게 다 물어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돼 있느냐? 자유통일당에 그런 실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실력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시고 민감하셔가지고 이럴 때는 여기에 쓰고 지금쯤 빠져서 이럴 땐 여기에 쓰면 국민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눈을 속일 수 있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서 더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죠. 뭐 당연히 포퓰리즘 가치라든가 어떤 뭐 시의적절하게 행동했을 때 인기가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가 옳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테 당장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해 내야죠. 좀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가면 결국은 국민들은 우리 편이 된다라는 그 원칙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의 실력이 아니고 도덕적 실력이 되겠지. 도덕, 선과 악을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현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실력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정치의 실력은 뭐냐? 표를 얼마나 얻는 거라고. 자기 편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는 거죠. 표. 또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정치라는 것은 물리력을 얼마나 동원하는 거예요. 네? 물리력이냐 표냐 그것을 얻는 게 정치인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만 가지고는 표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가능성의 예술. 현실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그게 정치고 그게 예술이란 거라. 맨 땅에 헤딩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실천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이건희 씨는 우선 정치를 발에 들여서 놓았으니까 어디 출마할 생각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 결정은 제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려면 권력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앞에다가 난 대통령이 되겠다고 써붙여놓고 했다는 건데 네. 그 사람이 최연소 27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뭘 하겠다는 이 욕심이 있어야지. 지금 권력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들었고 공부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도 알고는 있는데요. 글쎄 그 정치라는 게 본인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권력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국민의 어떤 국민들이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렇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는, 안 돼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맞선을 하고 뭐 다음에 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떤 한 개인의 권력을 차지해서 뭐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안 되는 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세계 정치 사상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만델라나 링컨도 그 정도로 도덕군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정치라는 거는 좌우 대결에서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이 정치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와 전쟁이 같아요.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과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상대하는 자유통일당이니까. 그래서 나는 자유통일당 당원이 되면은 다 목숨을 걸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 각오가. 내가 과장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군인이 되는 거거든. 자유통일당원이 되는 것은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정당인데, 김정은은 대한민국 상대로 온갖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암살도 하고 핵무기도 만들고 하는데, 자유통일당원이 목숨 걸지 않는다면은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게임이 승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유통일당 안에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한 분들의 그 어떤 그 신념까지도 제가 다 평가하면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떻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분들은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념하고 목숨 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나도 그 당의 신념을 잘 아는데, 이렇게 돼 있지. 우리의 맹세 해가지고,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빨갱이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지는 않지. 물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겁먹고 도망가지는 않겠죠. 근데 뭐 다른 사람 그렇고, 우리 이건희 씨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살아왔다고 자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 생각만 하면서, 제 아니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 갑자기 유명해진 말이, 어딜 가나 많이 인용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큰다. 독재자와 한국에서는 애국자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동안에. 애국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또는 민주화운동. 이제는 한국은 독재자의 피를 흘려야 자유의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독재자가 누구예요? 그건 김정은과 김정은 추종 남한의 좌익이 독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독재자가 피를 흘리도록 해야 된다고. 또 뭐 여기 우리 시청자가 많으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할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뭐 어떤 저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뭐 그런 자리로 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말씀하시는데